은퇴를 앞뒀다고 하시니까 점포주택은 안 하셨으면 특공을 넣지 마세요. 모든 지식산에다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선미님, 은퇴를 앞두신 부모님이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정리해서 상가형 주택을 매입하려는 것을 고민하고 계신데요. 현금 여유가 없어서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괜찮을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점포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은 부정적이에요. 특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꼬마 빌딩에 속하는 거잖아요.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그 5층 미만의 뭐 한 300평방미터, 300평 미만의 주택들, 땅에 이제 주택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상가형 주택을 매입을 하기를 고민한다고 했어요. 근데 상가형 주택의 장점은 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다가구라든지 다세대 같은 온전히 주택이 있는 거에서는 대출이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편법을 써서 다중주택의 한 칸을 근생으로 바꿔 가지고 그거를 대출을 받아고 하는 불법 행위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점포 상가를 제가 조금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은 입지가 어디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상가에 어떤 사람이 상가를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임차를 하고 상가를 이용하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게 대출을 끼고 들어가면 공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현금의 여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상가형 주택을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하신다면요, 스트레스를 더 받을 거예요. 저 아는 분이 저한테 상담받으러 온 분 중에서 이런 상가형 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다세대 주택을 통으로 매입하신 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좀 팔아달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는 모든 세대들이 공실 없고 월세 잘 내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젊으신 분들이 뭐 점포주택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하고 일부 월세를 조금은 챙기려고 하는 분들은 이해는 되는데, 은퇴를 앞두신 분이라면요, 상가형 주택에 특히 상가가 많이 되어 있고 주택에 뭐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간 거를 관리하시기에는 상당한 스트레스, 그리고 관리자를 두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 주택을 한 개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금융상품 중에서도 지금 현재 시장을 견딜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융상품으로 대체를 조금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시장에서 중과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올 거예요. 그 시기에 조금 이제 주택을 한 개를 더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제 권리 수익 나오는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주주택, 이렇게 두 개의 루트를 통해 가지고 가져가시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어떤 뭐 금융상품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월세가 나오는 게 뭐 좀 세금 같은 거를 절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정부의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방법은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은퇴를 앞뒀다고 하시니까 그건 하지 마세요. 점포주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결론입니다. 될까요? 여태까지 모은 돈이 1억 3천이 되고 실수령액은 적지만 세전 소득을 초과해서 모든 특공을 넣지 못하고 예비 신혼부부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경기 거주입니다.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입니다. 전세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특공을 넣지 마세요. 그게 이제 소득 조건이 된다고 해도 특공을 저는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특공의 범위가 지금 경쟁이 더 심하게 늘어났어요. 왜냐면 이번에 정책에서 소득 수준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경쟁률이 조금 적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경쟁률이 예전보다 더 세질 거예요. 소득 수준의 기준들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소득 수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 주택으로 들어가셔야죠. 1억 3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있어요.
근데 이제 단 서울에는 들어가기 힘드시고요.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내가 지금 전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 플러스 내가 다른 걸로 이제 투자 전략으로 한 개 가져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단 조건은 이제 한 3억 미만짜리지만은, 그러면 3억 미만이면은 가격도 오르지 않는 주택인데 이런 거 가져가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져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접근할 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가격이 싸니까는 안 오를 것이다. 그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지역들을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발견을 못 하느냐? 상상을 못 해요. 여기가 개발된다고 하더라. 그 말만 듣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가진 정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게 호재가 확정됐는데 완성되기 전까지 계속 오르는 주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주택이 사실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양으로 새 아파트를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요, 새 아파트가 아니고 신축이 아니라도 가격은 올라요. 저도 새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가격이 올라가는 범위가 조금 적더라도 그걸 지금 현재 불확실한 확률에 의존하는 것보다, 그리고 거기 의존할 자격도 안 되는 건데, 차라리 기존 주택으로 아름다운 별빛님이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방송 때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든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은. 근데 모든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게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식산업센터가 2017년도부터 조금 인기가, 그 전부터 인기가 있었는데, 2017년도에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가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틈새 전략이다 해가지고 주택의 세금과 대출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지식산업센터로 사람들이 투자 물건들을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2017년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되었거든요. 그 공급이 많이 되면서 관심도 많이 가졌는데, 2017년도에 거의 16건 정도가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공급이 됐고, 그 1분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년도에 1분기에서. 근데 2018년도에는 거의 19건.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갑자기 늘어요. 39건이 전국의 1분기에 어떤 공급량이 되었고, 2020년도 되면은 이제 51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 데가 지금 2020년도 1분기 중에서 경기도가 거의 31건이에요. 인천이 6건이고 서울이 5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공급이 많이 됐는데, 경기도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천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단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성동구라든지 일부 몇몇 지역들은 아직까지 그 공급에 대한 니즈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서울에 뭐 성동구 정도의 신축으로 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있다면은 여기에서 세제 혜택들을 누리고 가시는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목적은 그거잖아요.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집대성 시키기 위한 건데, 이게 정부의 혜택이 많아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예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취득세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부분들,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것도 되게 감면이 많이 돼요. 특히 법인세 같은 부분들은 만약에 그 수도권 정비 계획상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상에서 과밀 억제 권역으로 들어오는 사업자에 한해서는 법인세를 거의 4년을 면제해주고 추가로 연장을 해서 50% 정도 2년 동안 또 할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대출 같은 경우도 한 80%까지 장기 저리로 해주고, 그 다음에 취득세도 거의 25에서 50%까지, 그 다음에 재산세도 35에서 75%까지 감면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취득에 대한 그 여러 가지의 그 혜택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이런 혜택이 있는 건요,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뭐 요런 데는 혜택이 되는데 그 외에 개별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세금이나 그런 혜택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취득할 당시에 사업자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로 사업자를 내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은 입주를 할 때 그 실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사가 나와서 정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설물들이 있는지, 그 다음 소유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점검을 해서 이 사람이 실수요자가 아니다라고 판명이 나면요, 사실은 벌금이 있어요. 벌금 몇 천만 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엄격하게 실사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짜 사업자를 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실사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항상 조심하라는 게 이런 좀 부작용과 좀 편법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실제로 임대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임대가 이제 이게 신축이 되고 1년 뒤부터는 임대사업 형식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가능한데 그 이전은 불법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좋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고, 대출도 내가 잔금 치를 때 80%까지 다 안 나와요. 감정평가 끝나고 준공된 다음에 거기에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 부분들까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접근을 하실 때 주의하시고, 서울은 괜찮아요. 서울의 성동구라든지 뭐 이런 데는 괜찮은데 수도권은 특히 이제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